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분자끼리 가까워져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의 중첩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y1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이런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y2의 크기로 갖고 있는 파동이 왼쪽으로 가서 둘이 딱 만나서 이렇게 y1과 y2의 중첩, 즉 y1과 y2의 합인 이런 크기로 이렇게 중첩이 된다. 그리고 다시 y1은 각각 가지고 있던 파동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다시 중첩 후에 이렇게 진행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얘기했냐 하면, 전자 이동에서 이제 필요한 파동 함수의 겹침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먼저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요 교재에서는 전자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분자끼리 서로 가까워져야, 그렇죠? 그래서 그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파동 함수가 이렇게 겹쳐져야 전자가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림 8.5와 같이 분자 D와 분자 A라는 이런 거를 놔두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자 D에서는 이런 포텐셜 우물을 가지고 있어요. 포텐셜 우물이라고 하면 전자를 하나의 입자로 봐서 그 입자가 이 안에서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D 분자에서는 이렇게 그 포텐셜 우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를 교환하는 분자 D 분자를 D는 이제 도너라는 게 이제 주계잖아요. 주계. 그렇죠?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주냐? 전자를 준다. 왜냐하면 이 분자 D는 교재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 분자 D는 전자가 분자 A보다 많고, 그렇죠? 분자 A는 분자 D보다 좀 전자가 적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분자 D를 전자주계, 즉 공여체라고 얘기를 하고, A 분자는 acceptor라고 해서 수용체, 즉 전자를 전자 받게라는 받게죠, 받는 거. 요렇게 해서 acceptor, donor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기 이전에 뒤쪽에서는 D 분자와 A 분자가 딱 만나게 되면 당연히, 그렇죠? 전자가 많은 D 분자에서, 그렇죠? 전자를 잡아당기는, 즉 전자가 좀 적은 A 분자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일반 상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과학적으로, 조금 물리화학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봅시다. 분자 D에서는 전자가 들어있는 점유 궤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는 수많은 전자가 있어요. 수억 그 에너지 레벨이 막 있고 막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자가 들어있는 점유 궤도를 이렇게 채워진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타내었고, 그렇죠? 또 분자 A에서는 이제 전자들 받을 수 있는 비점유 궤도를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정의를 해 두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분자 뒤에 있는 전자는 요런 파동을 갖고 있다고 하고 분자 A는 요런 파동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파동이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요 파동이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 D 분자의 파동, A 분자의 파동, 그죠? 이거를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 요게 이제 자, 가까워지면 이렇게 중첩이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중첩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파동의 함수의 중첩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자, 에너지 준위도 이제 포텐셜 우물 안에서만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분자끼리 가까워져야 그 분자 안에 있는 전자의 파동 함수. 뭐 이렇게 파동 함수라고 뭐 이렇게 정의는 해놨는데 뭐 물리화학이나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잖아요, 그죠? 일단 어떤 파동으로 이제 전자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분자 D와 분자 A에서의 그 각각의 파동이 이렇게 중첩이 되면 그때 이제 전자가 이동된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와서 파동 함수가 뭐 어떻게 뭐 슈레딩거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공부하기는 너무 이제 4학년이니까 너무 시간이 없고 일단 우리는 전기 화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런 개념만 좀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이제 또 봅시다. 자, 우물 깊이가 유한하면 여기 이제 유한 포텐셜 우물이라고 하는데요. 뭐 유한하다고 하면 자, 전자의 파동 함수는 자, 적은 범위지만은 자, 우물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된다. 여기 이제 물리화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유한하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전자의 파동 함수가 어떤 작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우물 밖으로 이렇게 새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파동 함수기 때문에 자, 적은 범위 내에서 자, 우물 밖으로 이렇게 새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분자 D의 점유 궤도 함수의 파동 함수와 그죠? 분자 A의 비점유 궤도 함수의 파동 함수가 이렇게 세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나온 부분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겹치게 되면 전자가 여기 뒤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네, 그 말입니다. 왜 움직여요? 그러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좀 물리화학에서 파동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자 겉으로 보기로는 이쪽에 전자의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쪽에 에너지가 전자가 에너지가 낮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호모 에너지, 뭐 루모 에너지 이렇게 고분자가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두 고분자를 이렇게 자, 레벨이 좀 차이 나는 이렇게 차이 나는 이렇게 이런 에너지 그램을 그리면 여기 있는 호모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또 이쪽으로 루모 에너지 레벨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뭐 이거는 뭐 그냥 알고만 계세요. 자, 알고만 있고 뭐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고분자를 합성하고 이제 유기전자 쪽을 이제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나중에 전기화학을 다 끝내면 그때 한번 좀 더 설명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거는 잊어버립시다. 우리 지금 흐름이랑 좀 맞지 않네요. 제가 괜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서로 파동함수가 서로 겹치게 되면 전자가 분자 D에서 분자 A로 이동한다. 즉 그래서 요 파동함수가 겹치게 하려면 자, 이 분자 D와 분자 A가 서로 가까워져야 된다. 그죠? 가까워져야 된다. 가까워져야 분자가 가지고 있는 자, 오피탈이라고 하면 알죠? 오피탈 전자 구름, 그죠? 분자들의 전자 구름이 자, 이렇게 겹쳐야, 그죠? 그래야 그 두 분자 사이에 화학 반응도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유는 자, 전자가 이동했다는 거죠. 각 분자의 최외곽 전자에 있는 전자가, 그죠? 불안정한 분자에서 안정한 분자로 전자가 이동을 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안정한 상태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교재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전자 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 파동 함수가 겹치는 게 어떤 공간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얘기한 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일단 아까부터 계속 말하지만은 자, 분자들끼리 가까워져야 그 분자 안에서의 자, 전자의 파동 함수가 겹칠 수가 있어서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한마디로 자,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분자끼리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지면 자, 그러면 분자 D에서의 자, 남은 에너지가 그렇죠? 남은 에너지보다는 자, 높은 에너지가 에너지가 낮은 분자 A로 에너지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분자 D와 분자 A의 전자의 에너지가 자, 똑같아지는 그런 상태가 있겠죠? 그 상태가 곧 이제 활성화 에너지 상태다. 활성화 상태다. 여기서 이 교재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이렇게 에너지를 그리고 자, 이렇게 여기 반응물, 여기가 생성물이면 이렇게 어떤 에너지 장벽을 넘고 자, 이렇게 가야 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죠. 여기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활성화 상태. 이 상태는 자, 예를 들면 분자 D와 분자 A의 전자의 에너지 레벨이 같아서 자, 전자의 이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죠?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파동 함수의 겹침을 통해서 D 분자에서의 전자가 A 분자로 즉 이동한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자, 여기 분자 D에서의 점유 궤도 에너지가 자, 비점유 궤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 A로 자, 이렇게 에너지가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이 에너지는 다른 어딘가에 자, 쓰였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이런 법칙을 우리는 공부를 했었죠. 그랬죠?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손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전환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점유 궤도의 에너지가 비점유 궤도의 에너지로부터 자, 높으면 그 차이만큼, 그 차이가 여기는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 요 차이만큼 어딘가에 자, 쓰였을 거다. 자, 그렇죠? 여기서는 그 적용된 곳이 자, 분자 D나 A 또는 자, 분자 D나 A 주위의 용매 분자, 그렇죠? 용매 분자의 어떤 진동, 바이브레이션이나 회전, 로테이션 이런 운동으로 쓰였을 것이다. 여기서 책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요 전자가 그렇죠? 이렇게 원자가 있다고 하면 요 전자가 원자에게 비해 자 그렇죠? 원자에 비해 비해서 전자의 움직임은 굉장히 빠르죠. 근데 원자 핵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전자 움직임에 비해 원자 핵의 움직임은 너무 느려서 에너지가 방출되어도 어떻게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유 궤도의 어떤 에너지가 비점유 궤도 에너지보다 이렇게 낮아도 또 똑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여기 바뀔 수가 있죠. 이게 만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분자 D고 요 분자 A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자 A가 이렇게 되고 분자 D가 이렇게 되고 분자 A가 이렇게 돼도 똑같이 이렇게 성립을 한다. 에너지 부족 때문에.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순간에는 두 개의 궤도 에너지가 이렇게 동일해야 된다. 동일한다는 게 요 궤도 함수랑 요 궤도 함수랑 이렇게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같아져야 이동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림을 다시 보면 분자 D에서의 높은 에너지가 그렇죠? 분자 A로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요만큼의 반출되는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고 그 대상인 분자 D와 분자 A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분자 D와 분자 A가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용매 분자에 의해 이렇게 전달될 것이다. 그 용매 분자의 진동과 회전 운동에 의해서. 왜 D라는 분자가 있고 A라는 분자가 있는데 왜 용매 분자 얘기를 할까요? 왜?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 활성화 에너지 이 상태 여기서는 전기 화학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분자 하나와 둘 간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의 활성화 에너지. 그렇죠? 왜 용매 분자를 왜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서 교재에서 언급되지가 않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화학 반응이라든지 어떤 매개체가 필요해요. 매개체. 요런 용매 같은 이런 매개체. 그죠? 이 매개체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거나 에너지를 뺏기거나 하면서 이 D 분자와 A 분자가 서로 만나서 화학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매질이 없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가 힘들겠죠. 그렇죠? 매질이 없어도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렇죠? 원래 화학 반응은 어떤 용매라는 어떤 분자 안에서 어떤 D라는 A라는 것이 만나가지고 화학 반응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가 이동하는 순간에는 여기 두 개의 궤도 에너지가 레벨이 이렇게 동일해야 된다. 이 상태가 뭐라고 했어요? 동일하게 된다. 여기는 활성화 상태다. 요런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전자의 이동은 파동 함수가 겹칠 때까지 두 분자가 가까워지고, 그죠? 파동 함수가 겹칠 때까지 두 분자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궤도끼리의 에너지가 정확히 같아졌을 때 전자가 이동이 처음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여기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어렵나요?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 그죠?
일단 흐름대로 쭉 가면 자 분자끼리 가까워져야 그죠? 그 분자 안에서 있는 전자의 파동 함수가 중첩이 돼서 전자가 이동하는데 파동 함수가 중첩이 이루어지면서 분자 D와 분자 A의 자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같아졌을 때 그때 전자의 이동이 자 일어난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배우는 거 보면 분자 두 개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요 D와 A 분자의 파동이 자 서로 겹쳐져서 그리고 이 분자 D와 분자 A의 에너지 레벨이 자, 같아졌을 때 처음으로 전자가 이동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 이해 갔죠? 몇 번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많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성화 상태가 생긴다. 자, 아까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 교재에서는 전자 에너지 궤도를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자, 그 전까지 배웠죠? 분자 이동의 전자 에너지는 그 본체 골격이나 용매 분자의 배양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요거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자, 분자의 신축 운동 에너지에 의한 자, 여기 팽창이 된다. 전자 에너지가 이런 상태에서 팽창이 되고 그리고 용매의 배양의 변화에 따라서 전자 에너지 준위가 팽창이 된다. 그죠? 요거 다 얘기했잖아요. 여기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여기 인력이 작용하니까 요걸 안정화시키고 그러면 에너지가 낮아지고 그렇죠? 요거는 플러스고 이쪽 플러스니까 플러스 청력이 작용하니까 요거는 에너지가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잘 생기고 바뀌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전자 에너지 궤도가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 분자 이동의 전자 에너지의 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본체의 골격이나 이렇게 용매의 분자의 방향, 배양 이런 게 높거나 낮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전자 에너지 궤도를 자, 변화시킬 수 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활성화 상태. 지금까지는 자 여기까지 배운 것은 그냥 일단은 파동 함수가 겹쳐져서 분자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궤도끼리 에너지가 같아졌을 때 전자가 이동한다. 여기까지만 배우고 여기서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제 활성화 상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활성화 상태가 생긴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 활성화 상태, 자 봅시다. 이 활성화 상태가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 활성화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요 상태 때 이 에너지 레벨 두 분자가 에너지 레벨이 같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 같아지게 하는 힘이 즉 요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는 그렇죠? 이 에너지 레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에너지다.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이 조금 돼서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 끊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할게요. 고생했습니다.